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업체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협회 그리고 사업 파일럿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어제 워크샵을 저희가 잘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강의가 두 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질의응의 시간이 짧게나마 있었는데 어떻게 수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피드백이라고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 먼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일단 어려운 저는 주로 파일럿으로서 많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테러플라이징에 관련돼서 이제 사고조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조사를 많이 해보셔서 그렇지만 사실 깊게 우리가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를 숙지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미국이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비행 횟수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말씀드렸더니만 네팔은 히말라야에서 바람이 내려 불어서 3시 반 이후는 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터키의 롤다니죠. 거기 같은 경우는 해발 1100m예요. 하루 종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국탕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단양은 저희가 시스템도 좋고 길도 좋고 비행시간이 5분 많이 해야 10분 나오는데 그걸 예를 들면 7번을 비행을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티를 7번을 제한한다는 생각이라 그 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경력자들이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연봉이 그럼 5천만 원도 안 되고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회 이상을 할 수 있다는 1년에 극한적이에요, 사실은. 어린이날이든가 아니면 여름철이라든가 휴가 때 아니면 추석 때 연휴 때든가 이럴 때만 극한적으로 겨우 15회에서 20회 정도 비행을 하고 지금은 20회 하루 종일 해도 시스템이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전에는 무리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안전에 관한 거 예를 들면 저희는 대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안 다닌 나라 없이 거의 다 다녔는데 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비가 와서 해요. 그게 크게 비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근데 시야가 아예 안 돼. 전혀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않습니다. 보이면 이제 당연히 하는 게 맞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기상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한랭정선이 다가와서 비가 오거나 이랬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 하는 게 좋고요. 그저께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온난전이 나가서 보슬비가 살짝 내린다고 글라이더 안에까지 깊숙하게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없고 오히려 바람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30여 년 비행을 해왔지만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팬덤을 많이 했어도 그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변호사님이 어제 치즈, 구멍난 치즈 스위스에 가지고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지도자 오래된 이제 지도자 연수회 때 그런 교육을 많이 해왔어요.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고가 나는 개수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인승비행 교통부로 인해서 이제 자격증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저도 협회를 관여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8% 코 정도 됐을 때 이제 2인승 비행을 딸 수 있는 시간
자격이. 그랬을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파라프로 5 했을 경우에는 전 세계 대회를 다 다닐 수 있는 자격증이 자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급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면 세이프티 클리닉이라든가 지금 대회 나가려면 이제 자기 그 매니버 아까 이제 글라이더가 만들었을 때 그 협회라고 하는 데가 어디를 지칭하시나요? 대한패럴협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클리닉을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뭐 프랑스 선수라든가 스위스 선수라든가 이런 모든 선수들이 세이프티 클리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그 사고 개수에 대해서 몰라서 저희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파일럿 분들도 자기를 개선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매뉴버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취약해요. 지금 현재로서. 전 단양에 와서 이제 저도 놀랐지만 그 비행의 룰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서멀링을 할 때, 개글링을 할 때, 회전 방향, 릿지 소화링을 할 때 서로 이제 회피 방향, 그죠? 교체했을 때 착륙할 때 어떻게 보면 착륙을 뒤에 따라온 자기가 잘못해놓고 와서 박아서 네 앞에 있는 너 때문에 내가 박았다고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룰을 전혀 모르셔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그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치에서 이제 교육의 미스죠. 그래서 매뉴버를 잘 못한다는 게 이제 이해를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뉴버는 뭐냐면 글라이더가 비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접힘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죠? 자연적인 현상에서 예를 들면 테스트 기관에서 크게 나누면 24가지를 합니다. 그 24가지 테스트하고 크게 나누면 작게 나누면 이제 120가지인데 그 24가지 중에서 간단하게 우리한테 평상시에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협회가 여러 협회에서 몇 개의 협회에서 자격증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을 가져 교통부에 내면 교통부에서 이제 서류를 보고 합격 불합격을 하겠지만 이론 시험을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큰 사고 없이 잘하고 그렇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바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상승기도 좀 있으면 일단 무서워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알 수도 없고 교육시켜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30년이야. 그래서 일단은 대화의 문이 닫혀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티칭을 한다든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프로라기 때문에. 그런데 낙하산을 하나 제대로 못 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먹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사고 조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매뉴버, 엊그저께도 이제 뭐 사고 난 것도 매뉴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뭐 강한 서멀에 대해서 문제예요. 서멀을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은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멀의 원리나 이치나 서멀이 태어나서 생겨서 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없어지고 반복해 하루 종일 햇빛이. 근데 흐린 날은 다 잘해요. 가스트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슬비 내리면 더 잘한다고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안개가 싹 거치자마자 그냥 상승 기류가 없어요. 다 잘해요. 못하는 한 명도 없고. 근데 약간의 상승 기류가 생기거나 조금 이제 그 가스트가 상승 기류라는 게 일단 바람을 막았다 뚫었다 막았다 뚫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착륙할 때 이륙할 때 비행에 이 세 가지에 모든 영향을 주는데 그때 영향을 줄 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는 척은 했는데 모르니까 무섭고 나가자니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매뉴버를 할 수 있게끔 그 윈치 토잉이라고 아시죠? 보트에서 그걸 제가 보기엔 1박 2일 정도 하면 충분히 지금 급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급하게 그러니까는 그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플랜 지금 당장 그럼 사고율을 줄이고 당장 줄여야 되겠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당장. 그래서 지금 시급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매뉴브를 하시는 게 하는 게 제일 빠른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휴먼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된 저는 지도자도 오래 생활했고 교육도 많이 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건 매뉴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라이더를 만드는 데도 그렇고 외국 파일럿들도 그렇고 나 혼자 글라이더가 접혔을 때 간단한데 그 회복하는 방법을 교육을 안 받아서 다 잘할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 간단한 건데 그걸 자기 혼자도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손님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저부터도 파일럿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업주로서도 그다음 업주로서 보면 파일럿 분들이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그죠? 자격증 내주셔서 교통부에서 내주셔서 다 땄는데 저부터도 좀 고품질의 파일럿들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보고 바람이 이렇게 되면 파일럿이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건 위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면 알수록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면 모를수록 이게 위험하다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두서없이 다른 걸로 넘어가면 어제 그거의 통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통제관에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경험 없는 파일럿이 자격증 딴 사람이 통제관을 하면 뭐 통제가 되겠습니까? 경험 더 많은 파일럿이 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죠? 그러면 통제관을 두려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현장에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통제관을 갖다가 한 사람이 휴가도 못 가고 계속 비행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를 들면 통제관을 그러면 지도자급 그러니까 경험 많은 지도자급의 파일럿이나 지도자가 보면 바람도 알고 파일럿도 알고 그러니까 통제를 정확하게 기상도 알고 하니까 비행 안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통제관의 품질 사람을 품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역량이 높으신 분을 통제관을 둬야지 그게 효과가 있지. 역량이 없으신 분이 통제관이 있으면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륙장은 예를 들면 200평밖에 안 되는데 어떤 평수나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한 이륙장은 보면 이게 200평, 300평밖에 안 되는데 막 4-5개 회사에다가 하청 줘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그렇게 여러 팀이 가면 깔아놓고 있는데 바람 조금만 줘도 뒤에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프레싱을 느끼는 거죠. 프레시를 느껴서 파일럿이 바람 약간 안 좋은데도 먼저 이륙해버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면 몇 평에 몇 팀 이상은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무조건 이렇게 토지주는 지주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벌면 뭐 자기하고 사고 나도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많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도 그죠? 나도 이만큼 투자했는데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러면 적합한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혼자 마이크 얻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들이 업주들을 회사를 몇 개 이상 평수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모색해줘야 사고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다가 또 생각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자리는 이제 토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말씀하실 때 먼저 소속과 성함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패러의 원인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단양 페로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횟수 제한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런 자리가 뭐 굉장히 저는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양에서 사고가 많은데 꼭 단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나 접촉 사고나 자동차 사고가 서울이 많이 나나요? 단양이 많이 나나요? 물론 서울이 많이 나겠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고 횟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양에서 사고가 조금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렇게 비행을 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년을 보면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가 비수기입니다. 거의 놀죠. 뭐 투잡하시는 분들도 있고 겨울에 거의 놉니다. 그다음에 5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성수기가 좀 들어가는데 미친 듯 봄바람 같다고 그래서 5월 달이 별로 기상이 아닌 거예요. 바람도 세고 비도 오고 어제도 바람이 세서 못했다시피 5월 달도 굉장히 좀 반타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7월 뭐 이때 장마 오고,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8, 9, 10 이럴 때 3달 정도 좀 반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예시를 하이가 피로도 해가지고 2번 비행하면은 30분 휴식이라고 예를 들어서 써놓으셨는데, 그렇게 한국은 아닌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라도 뭐 예시를 하셔야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번 비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바쁠 때도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10시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20번을 할 수가 있어요. 끊어서 얘기를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그럼 20번을 하는데 한 번 비행하는데 한 6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그럼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근데 20번을 비행을 했을 때 30분씩 휴식을 하면 6번을 빼야 돼요. 20번에서. 그러면 3시간을 빼죠. 그럼 실질적으로 2시간 비행을 하는데 3시간을 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0번 중에 저희가 비행 시간이 이제 2시간인데, 그러면은 1인당 6번을 쉬게 되면은, 저희가 풀로 받았을 때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 6번을 쉬면은 3시간을 비잖아요. 그럼 1인당 비행 횟수가 6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인당 10만원씩 잡아도 1인당 60만원을 못 벌게 되는 거죠. 회사나 파일럿이나. 그러면은 저희 회사 인원이 풀로 했을 때 18명이라고 하면 1,00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항공청에서 보전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큰 트럭, 스카니아 같은 거 운전하시는 분들, 뭐 50톤짜리, 25톤 싣고 코일 같은 거 싣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2시간을 운전하려고 30분을 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6분을 비행하는 거예요. 6분을. 근데 그 피로도를, 그거를 전체를 10시간을 다 엮어서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이따가 나중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하실 기회를 더 드릴 테니까요.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하나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피로 관리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피로 관리라는 얘기 자체가. 그거를 이제 외국 용어인데 그거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말을 찾다 보니까 피로 관리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피로 관리라는 원래의 개념은 뭐냐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로 관리가 아닙니다. 이 피로 관리의 개념은 비행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비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한 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받고 타는 조종자들한테만 그런 피로 관리의 개념이 도입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더 특별한 안전의 수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혼자서 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아무도 피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유상 탑승 행위, 그러니까 돈을 받고 비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항공업계, 그 스포츠 항공 다 통틀어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냥 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냥 나 안 필요한데 왜 자꾸 필요하다 그래. 나 괜찮아.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루 종일 총 해야 2시간을 비행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 관리의 개념에서 필요한 이 사람의 노동 시간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한 시간만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 근로 시간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전체 근로 시간. 그 기준으로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온 거고요. 비행 시간만을 따진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10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8시간 비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표준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인데 그럼 하늘에서 8시간 동안 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운전을 하는 사람 2시간을 운전하고 30분을 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출근을 9시부터 해서 짐 실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에요. 그 다음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1시간 더 가서 운전을 하고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 2시간이니까. 짐 실는 시간, 운전하시는 시간에서 2시간이겠죠? 그럼 1시간은 운전했지만 총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분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을 못하죠.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트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훨씬 피로도가 크다는 거죠. 2시간 동안 계속 운전을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생각은 그러하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은 화물을 옮기는 사람이잖아요. 버스 운전사. 예, 버스 운전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항공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움직이는 운송수단보다는 훨씬 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훨씬 엄격한 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근데 왜 경비행기는 그런 기준? 있습니다. 경비행기도 하루에, 그러니까 경비행기가 만약에 자가용 경비행기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타는 비행기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이상 비행 못하죠. 8시간 이상 비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조종사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피로 관리의 개념이 거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1년에 비행할 수 있는 총 시간도 제한이 되고 하루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비행하는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이 되면 반드시 조종사가 더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행 시간을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모든 규정이 다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로 관리는 일반인들이 내 몸이 피로해 그냥 그런 개념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종사들을 위한 피로 관리예요. 그리고 이러한 피로 관리의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그만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전혀 비행에 일자도 모르는 정말 탑승객을 위한 그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포츠 항공에서는 그런 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그런 규정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문제는 이해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패러글라이딩에 대입을 시켰을 때 그럼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업주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그다음 파일럿들도 이제 어쨌든 돈이 안 되면 떠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에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스쿨이라는 행위를 하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2인승 비행 쪽으로 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와서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지도자 생활보다는 2인승 비행이 낫더라. 그래서 먹여 살린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2인승 비행 쪽으로. 저부터도 교육 쪽에 있다가 그쪽에 이제 어떤 안 좋은 문제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쨌든 손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줄어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와서 이거 좀 가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사실은 우리 예전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갔는데 오히려 손님이 많이 줄고 어떤 좀 편향적으로 됐어요. 어쨌든 그거는 옛날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또 여기 다 와 있는데 지금 그걸 도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제가 연봉을 내가 보기엔 계산을 15회 비행 하고 다 계산을 해봤는데 사업을 해서 할 만하다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7회 비행이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제 연봉이 반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파일럿들도 그 경력자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예를 들면 한 8천 이렇게 받던 분들이 지금 그러면 연봉이 한 4천으로 이렇게 줄어요. 4천에서 계산해보니까 많이 벌어야 하루 종일 나와야 1년에 5천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험수당 따지고 이 패러글라이딩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자기 투자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글라이더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동안 배워온 게 그리고 이게 배우면서 투자했던 부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시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그죠? 어마어마한데 글쎄 여기서 3천에서 5천 사이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파일럿들 이제 없어질 거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붕괴가 될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붕괴됐거든요. 붕괴됐고 지금 패러글라이딩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는 돈을 많이 인상을 해야 돼요. 인상을 많이. 아니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요약해서 좀.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하면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드는데 우리 이 텐덤 파일럿이든 업주든 텐덤 사업 자체의 돈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말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뒤에 손 드신 분이 있는데 그거에 연관된 답변이신가요? 지금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2인승 패러글라이딩 협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중일입니다. 이제 먼저 국토부 관계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사업주들의 파일럿들의 탕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아까 여기 원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교육을 세이프트 클리닉 같은 걸 의무화시키고 지도자급의 안전위원을 이륙장마다 배치를 하면은 그 지금 그 경제적 흐름을 봤을 때 15탕, 20탕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위원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안 좋은 날씨에는 비행을 하지 말라고 하고 권한을 주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비행을 하시는 분들은 세이프트 클리닉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소속의 조종자가 기량이 모자라서 뭔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 기량을 향상시킬 의무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의 어떤 그 안전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업주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최소한의 그 안전의 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일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정부가 스스로 개최해서 여러분들 다 오세요, 이 클리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예, 맞는 말씀이죠. 그 직접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자격증 따기 전에 그 부분을 이수 항목으로 집어넣는다든가 하면 장기적으로도 사고가 많이 줄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다 협회하고 원전 업주하고 모였으니 이런 거를 협조사항으로 해서 같이 해서 해야지. 이게 업주들만 저희는 정부가 내준 자격증을 고용을 했는데 실력이 엉망인데 그렇게 사고가 생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잖아요. 거꾸로 말씀. 그냥 업주가 아니라. 그래서 같이 평생을 하고자 자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맞추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방향은 같이 모색을 해봐야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참석도 이번에는 못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 항공정책 안전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종자 자격이었는데요. 자격제도를 조금 이제 선보기사 우리 이주열 주무관님이 어저께 PPT 보여주시면서 그 자격제도에서 뭐 50시간에 100회 단독 비행 그렇게 규정을 정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안전교육을 활용해서 아마 그러한 그 세프티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이 이수가 됐을 경우에만 그 제자격을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책실에서 얘기할 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그리고 사실 그 자격제도를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이 말씀하신 그 세이프 파라프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하여간 민간 자격제도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국가 자격제도에도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격제도 그 지침을 지금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통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통제관 제도를 어떻게 표준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안전통제요원이 활동을 할 때 어떠한 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안전통제관은 이러이러한 어떤 기능과 이러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최종안을 정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무조건 제도적으로 그냥 문구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장 혼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해진 구역 내에 여러 업체들이 한꺼번에 비행을 함으로 인해서 혼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혼잡으로 인해서 제 1선에 있는 그 조종자가 이륙에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무리하게 이륙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느껴지냐면, 조종자 피로관리의 개념이 왜 필요한지 이런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기가 혼잡하거나 협소하거나 뭐 어떤 식으로건 그 상황이 벌어져도 이러한 피로관리의 개념에 의해서 그 이륙의 어떤 횟수가 제한이 되면 서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피로 관리의 개념은 어떤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압력, 비행의 압력 이런 개념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아주 속속들이 여러분들한테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게 이 피로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협소한 이륙장에서 그러면은 그런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조종자들이 마음 놓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가장 안전한 그 순간을 기다렸다 이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피로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 횟수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업주분들께서는 또 조종자분들 일부 중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주안점을 갖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상업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두지 여러분들의 그 수입을 정부가 보존해 주거나 여러분들의 수입을 이만큼은 꼭 벌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는 바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년에 10억을 버시든 20억을 버시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서 사업을 하셔도 안전해야 되고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만 버셔도 안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숍이 실질적으로 열리게 된 계기도 사실은 아까 단양에서 비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그 사고 횟수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 그러면 그렇게 횟수가 가장 많은 이 지역인데 말하자면 어저께도 누군가 단양이 항공 스포츠의 메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항공 스포츠의 메카가 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오명은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항공 스포츠의 메카이고 가장 많은 횟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가장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만 모든 국민이 저기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정말 안전하다. 다른 곳은 사고 나는데 단양은 사고 나지 않더라. 굉장히 전문성을 갖추고 장비나 인력이나 규정이나 모든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게 될 때에 더 단양으로 찾아오게 되겠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방향이고 이 횟수 제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정부가 도식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매태 7회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여하튼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반드시 비행 횟수는 제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이 안 되었기 때문에 8월, 9월, 10월이 됐던 1월, 2월, 3월이 됐던 간에 하여튼 3개월을 하든 4개월을 하든 20회가 넘는 비행 횟수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행 횟수의 그 제한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주시면은 저희도 수긍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사고의 예방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생을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드실 그렇게 써놓듯이 그렇게 횟수제를 완전히 해버리면은 이거는 저희가 예상하는 완전히 사양 사업이 돼서 거의 한 10분에 한 2, 3 정도 줄어서 거의 아마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합리적으로 예. 6분을 비행을 했을 한 번에 6분을 비행을 하는데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사관일 뿐이고 제가 정책 위반자도 아니고 그리고 정책의 집행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자리에 쓰게 된 건 단지 하나일 뿐이고 이 워크숍을 제가 기획했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위반자나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사견으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로 뭐냐면 안전을 제고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첫 번째 과제가 그겁니다. 사고를 내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단양만을 생각을 해본다면, 단양 지역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때만 정부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파악해본 결과는 너무나 다른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와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분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뭔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정책 위반자라고 하면 뭔가 해주고 싶어도 어떤 얘기를 따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 얘기를 들어야 정말 이게 옳은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을 볼 때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아까 이제 원 선생님께서 그 디테일한 거는 모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도 디테일한 거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일단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런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통일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뭐 예를 들어 업주대표라든가 파일럿이라든가 어느 정도 통일된 기구를 시간적인 거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다 말씀드렸고요. 이 워크숍을 준비하기 전에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참여하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숫자밖에 참여를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한 50여 분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제 경험으로는 다른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잘 나가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려울 때 끝까지 꿋꿋이 버티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만 결국엔 그 업계에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잘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 한 4년 정도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리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패러글라이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굉장한 붐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그것이 한 1, 2년 오는 동안에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에다 대고 우리 사업 못하니까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길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저는 조금 그거는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마련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치를 하시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데를 이래 하라 그것도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아까 무슨 피로 관리. 예, 피로 관리 서비스 항공사업도 피로 관리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이며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예. 각 나라별로 예.
블랙프라이데이 2인 비행이 다 되고 있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우리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안전셈이잖아요. 오프숍이 그죠? 안전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단양에서 사고 많은 단양에서 그럼 멧돼 비행 때 사고가 제일 많은지 그러면 저희들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저희들은 보여주셔야 저희가 세계적인 자료를 다 모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 선생님 단양에서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몇 회 비행 때 사고 많은지 몇 시에 시간이 많은지 그래서 저희가 야 너네 10번 넘어가니까 사고 많더라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다 현장에 근데 그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하니까 다들 위아래하는 거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는 1년 동안 단양에서 내가 10회 비행 이상 했을 때 사고가 많더라 15회 이상 비행했을 때 사고가 많더라든가 이런 근거 자료를 그럼 저희들한테 그동안 사고조 사고만 가지고도 아니면 근거자를 주시든가 보여주시든가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뭐 비밀이 아닌 자료는 거죠. 그런 자료가 있다면 분명히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정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통계를 낼 시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추경량만 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 사고도 하고.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거를 지켜보겠다든가 뭐 해서 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15회 이상이 됐을 때 사고 많았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죠. 1년 동안의 그 통계 자료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행 시간 많이 해서 사고가 18번, 15번째 사고가 아니고 한 달에 서버이 가장 많이 피는 시간 사고가 제일 많아요. 제가 생각하고 제 데이터는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거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상승기류예요. 상승기류가 많이 활성화돼서 사고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제가 내유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을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건 방안은 정부하고 뭐 니네들이 할 일이다, 업주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진짜 그런 거 없고 싶어 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게 제일 빨리 해야지 그 사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세이프티 클리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자격을 지금 이미 다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실 분들한테는 그것을 요구할 만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정책화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미 자격을 따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재자격을 하실 때 그 업데이트된 세이프티 클리닝 그 자격을 제출을 해야만 재자격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사견입니다. 여기 지금 단양에서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한 번 비행할 때 받으시는 가격이 너무 싸요. 너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누군가 이 싼 가격을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싼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리고 여기 지금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다 봤을 때 어떤 패러글라이더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요트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를 봤을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패러글라이더 같이 인구가 적은 이런 종목들이 가격을 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 소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시는 금액의 한 더블 정도 받으시면 돼요. 예. 제 사견입니다. 그 정도 받으셔야 사실은 수지타산이 나오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은 너무나 낮아요. 이게 가격이.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덤핑까지 하시는 분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렇게 돼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외부를 보지 마시고 일단 내부적으로 집중을 하신 다음에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안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현저하게 사고율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횟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입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고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워크숍의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면 어떤 식으로건 제재가 들어올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됐던 무슨 뭐 매스미디어에서 뭐 떠들건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규제안을 만들건 간에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자 보면은 계속 외부에서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사업하기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의 요인들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신 거예요. 다 5분 쉬시고 그 12시에 다시 11시에 다시 속행하는 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국토부라든지 정부기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는 조금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변했고 공무원들이 어떤 경직된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거의 없고 저희들의 관심은 아까 상생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잘 되고 또 안전하게 비행이 이루어져가지고 국민들도 즐겁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 팬덤 패러글라이더를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여기 와서 이런 워크숍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세이프티 클리닉을 자격제도에 좀 반영해서 반드시 좀 이수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전통제관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합의된 어떤 그런 안이 있어야 되겠다. 현장의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해서 통제관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핫한 이슈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에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횟수는 줄이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사업청하고 안 걸렸는데요. 어제 새벽에 있는 항공안전정책관에서 문서가 저희 지방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저희 전남 영광하고 여기 다장에서 서울하고 그다음에 5월 15일 날 KBS에서 언론 보도 나온 거 보셨죠? 그래갖고 다장을 포함해서 특별 점검을 하라고 지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장이 중심이 핵심이고 그 외에 최근 사고 난 지역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다장은 아무래도 저희 사업청 과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특별적으로 보면 나올 거예요. 2시에 나오는 건데 공지를 내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아까 조종자 필요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법을 이렇게 냉정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비행 시간이 친구들
그다음에 착륙자에 내리면 또 캐노피나 이런 걸 다 수거하려면 접고 또 이동 시간 그걸 통틀어 갖고 저희가 이제 비행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양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 한 40분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산하고 또 여기 다 차이가 있잖아요. 양대부산 같은 경우는 또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 틀어서 비행 시간을 보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뭐 40분 길게는 뭐 1시간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항공안전 정책과에서 이제 뭐 제도에서 하고 할 때 저희 지방채원이나 우리 이제 사업주나 관계자, 조정자분들 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기 조정자 분들이 일단은 이 비행하면서 다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잠깐 즐기러 왔는데 그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런 것들이 얼굴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중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뭐 대저 안전 강화하고 이제 세우는 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뭐 크게 한 것들이 별거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설 개선 어떻게 할 거냐, 안전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설 개선이나 뭐 제도 개선은 이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 같은 경우 저는 좀 답답해요. 보면 양백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보면 착륙자가 다 몰려돼 있죠, 거기가. 거기는 지금 수자공사 다 관할 또 기계 하천 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4월달에 이제 수자공사에서 저희 쪽에 문서가 왔어요. 양백산 두산 쪽에 착륙장은 다음에 이제 하천 점유해서 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갖고 우리 항공사업법 관련 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문서가 온 게 있어요. 아직 표시는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저기 이륙장에서 떴는데 착륙을 해야 될 거 아니냐거든요. 그 착륙장에 대한 그 부지를 좀 제공해줘야지. 무조건 그 하천 점이다 해갖고 착륙을 못하게 만들면 비행기 돌다가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저는 이제 수자공사 쪽에서 어제도 통화하고 이제 아마 또 돌아와서 통화할 거예요. 그 단양은 기억이 안 되시죠? 단양군도 아까 제가 식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것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신 최고의 전문가인데 보통 부산 팔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륙장에서 착륙을 하지만 탑랜딩을 또 많이 하시나요? 하신다고 하세요? 바람 쏠 때? 그럼 이륙장에서 갖고 착륙장까지 이제 해갖고 이거 전체 시간은 뭐 6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4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뭐 한국의 최대 근데 주로 제가 이제 들은 게 있는데 탑랜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20회, 25회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는 거의 1년에 몇 번 있지만 이 정도 고객이 이 정도는 나가는 상태고 고객도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나마 기상이 좋아야 되고 그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맞았을 때 그런 경우인데 20분 이상 하는 거는 1년에 한 저희가 뭐 휴가를 해봐야 기준을 예를 들어 15회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 크게 노동자분들이나 사업주한테는 크게 피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를 들어 2회 뒤에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그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거기 보내주신 자료에 그거는 예전에 이제 21년도에 했었던 타스크포스 때나 20년도에도 거기에 자료에 보면 15회라고 그래서 그걸 볼 때 저도 확 올라오고 15회라고 여기 자료에도 15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제 기준 정할지 모르지만 기준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업자나 조정자분들한테 크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아마 이게 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사고가 뭐 이제 저희가 확률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하지는 않지만 일만 쏘티당 사망사고 1회 이런 어떤 확률들이 있어요. 국내 테러 같은 경우. 여튼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당첨할 건 아니고 그걸 그래도 안전성을 좀 줄이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고민하지만 사업자나 조종자분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서로 간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우리 사업자나 조종자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저희가 안전을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갖고 움직여 주십시오. 네, 표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 오프션을 가져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사실상은 지금 현재 중립 입장인데, 표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이나 지금 관계자 분들 중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현재 단양 같은 데는 모르시는 부분이 몇 가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청하고 사실 좀 게임식으로 해서 파발 싸움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사실 여기 수중부 물을 안 빼가지고 관광객들을 단양 유치하는데 거기 또 이륙장도 사실 사용을 못했었고 착륙장도 제가 봤을 때 저도 페어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인승 비행자협회에 제가 고문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위해서 물론 당연하죠.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런 워크숍도. 근데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해주실 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착륙장도 안전하게끔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도 사실 엄청나게 열악해요. 단양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수단공사에서는 이렇게 제재만 하려고 하지 진짜로 국민을 원활하게 참 안전하게 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도와줄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재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단양군에서는 아까도 생각은 있지만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정부기관에서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착륙장이 안전해야지 사실상은 안전사고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일럿도 물론 잘하고 업체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착륙장 사실상 좀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고 두 번째 이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너무 여러 군데를 임대를 주다 보니까 이륙하는데 거기서 참 내가 봤을 때 위험한 상황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상은 안전교육 차원에서도 물론 넣어서 그런 분들을 계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아까 안면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방송에 나왔지만 이륙장 안전망 같은 거 아주까지 좀 몇 군데 좀 보니까 뉴스에는 나왔지만은 좀 미비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조금 지원해 주셔가지고 파일럿이나 관광객들이 진짜로 안전하게 여가 선용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우선적인 게 그게 시급한 것 같다는 제가 중립장 입장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좀 핫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착륙장 문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속도 아닌 기관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수자원공사라고 그러면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평판이 좋지 않은데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말하자면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지 않으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에서 계속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의 독립된 어떤 뭐 단체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어떤 뭐 협의 기구를 만드시든지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전부 다들 얘기가 틀리시니까 뭐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단결을 하셔야 돼요. 먼저 모이셔가지고 어떤 그 안전 정책이나 이런 것도 스스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떤 안전에 대한 수준도 스스로 논의를 하셔서 스스로 높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외부에 어떤 그런 얘기가 나갔을 때 힘을 얻는 분이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서류가 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기관이 항공청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거기 폐로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착륙장이 열악하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조금 좀 협조 차원이나 국민 안전 차원에서 그거를 조금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사고가 줄을 것 같다는 걸 전문성 그 의향 취향을 그런 저거를 좀 보내주시면 수자원공사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한 확답은 제 위치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번에 4월 10일에 수원공에서 왔고요. 그 전에 왔었어요. 2019년도에도 똑같이 요번에 온 거는 똑같아요. 요번에 온 거는 이제 그 제목 자체가 단양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무단 사용 관련 처리 협조 요청 해갖고 이제 저희 안전과 와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이제 행정조치를 좀 해달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제가 저 전에 그 전에도 이제 2019년도에도 이게 왔었어요. 보니까 그래갖고 그때 저희가 그 회신을 해준 게 그 수자원공사 쪽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하천부지는 지속 사용 검토를 좀 하고 단양군 쪽에는 군유지 이용 등 이착륙장 조성을 검토 좀 해달라라고 저희가 그 협조 요청을 그때 회신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호회는 이제 비영리거든요. 실제로 비영리 뭐 일반 동호 그 활동하시는 분들 간혹 여기 부산이나 양백산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양군에서 뭐 연구 용역도 하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결론 난 게 없어서 그렇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양백산 밑에 착륙장을 좀 그전에도 봤지만 오늘도 새로 갔는데 답답해요. 보면 저기 공용주차장 그쪽에 내리시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거기 말고도 저쪽 또 공설운동자 옆에 색정공원인가? 거기도 이제 뭐 착륙장으로 돼 있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단양에 교정여학원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뭐 L4, L6 이런 어떤 용어를 쓰시대요. 그래서 저쪽 끝에 그 세태 그쪽은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실제 그쪽까지 착륙하는 거는 좀 어렵고 사무실 쪽에 다 위치되다 보니까 그 앞쪽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용주차장 또는 그 옆에 그 하천 옆에 그 녹지 쪽 그쪽을 좀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위험하죠. 그리고 남한가에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그쪽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대요. 그 사장님 얘기를 있대요. 자기가 많이 경험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거의 위험 요소예요. 다그 안전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착륙장 시설이 불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착륙하고 자체 관객이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 개선이 좀 빨리 필요하다고 저희 입장에서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서울지방항공처에서 지원해줄 게 있고 뭐 단양군에서 할 게 있고 여하튼 이제 각 그 부서마다 위치가 틀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산 쪽에 있는 태웨이바라 항공장입니다. 그쪽 업천 쪽에 보면은 예전에는 수자원 공사 땅을 이용하다가 수자원하고서 좀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업체들이 해가지고 1,900평은 저희가 임대를 해서 지금 업체에서 해서 쓰고 있고 그 옆에 1,300평하고 또 400평은 900평하고 400평은 그 업주가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그 위에 수자공사 위에 지금 착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착륙을 하게 되더라도 기상 상태에 따라서는 수자원 공사 그 땅에 내리게 되는데 왜냐면 본인들이 있던 땅에 조금 예전 같으면 구덩이도 파놓고 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착륙장에 임대 착륙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륙장 사고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분명히 내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도 처리가 잘못되거나 위에서 갑자기 풍향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쪽에 내리지 않고 그 착륙장을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었는데 군 관계자분들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못 드렸었는데 예전부터 착륙장 이렇게 해서 그 수자원하고 국토부 관할이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 때문에 뭐 그거를 인수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책임 소재만 한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단양군으로 인계를 해준다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단양군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이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소관이다 보니까 또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서항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지금 MOU 맺어가지고 다른 데 지역은 몰라도 단양 지역은 무조건 소방서 출동하면은 군 경찰하고 소방청에 다 연락이 됩니다. 이 응급차를 타고 갔을 경우에 다른 지역은 그러지 않다 보니까 모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단양만큼 신속하게 뭐 본인들이 확실하게 신청하지 않는 한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고 단양 같은 경우는 조그만 사고 나서 무조건 출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더 부각이 되고 많은 사고가 난 것처럼 더 느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홍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통계치를 보여드렸고 그 통계치는 그 사고 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그렇게 신고가 됐다 안 됐다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고 조사라는 것은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그거에 따른 결과도 저희가 내기 때문에 제가 그 통계를 낼 때는 신고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낸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고 조사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우중,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행해도 뭐 캐노피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 구름이나 안개가 있을 때 비행해도 오히려 뭐 거치기만 한다면 기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그렇게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탑승객을 동반하고 비행할 때는 우중 운중 비행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항공 운송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우중 비행은 알고 있습니다. 우중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비행 중에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패러글라이더를 할 때 비가 오는 날씨라면 어떤 비가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까? 소나기겠죠, 아무래도. 소나기가 가장 무섭겠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충문이나 이렇게 안정된 기류에서 이렇게 온난전선이 와서 이제 구름이 꼈을 때인데 왜 그거를 비 올 때 비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ing면이 젖어 있을 때는 실속 스피드가 2%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기체가 보통 비행하는 속도가 30km라 그러면은 6km가 증가돼요. 실속 속도가. 그런데 비행자는 그거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6km가 이만큼 땡겼을지 이만큼 땡겼을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수평 비행이나 30도 이하의 어떤 뱅크각을 갖고 선회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45도 선회가 됐을 때는 스톨 스피드가 6%인가 증가가 돼요. 맑은 날에도. 그런데 거기에서 날개가 젖어 있을 때 2%를 더하면 8%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선회를 할 때나 이럴 때 약간의 어떤 기류의 변동이나 이런 걸로 있을 때 평소 때는 내가 이 정도 당기고 비행을 했을 때는 절대 스톨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뱅크가 45도 이상 들어가고 날개가 젖으면 그만큼 스톨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종자들이 절대 체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류가 안정적이었을 때는 스톨 스피드부터 스톨 포인트부터 다 감지가 되고 그걸 다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단양 중에 써머리 생겼을 때는 상승 기류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는 측백풍 같은 경우 스톨 스피드가 평상시에 20%만 땡겼어도 괜찮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20%만 땡기면 스톨 들어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써머리 활발하게 움직일 때랑 그러면 보슬비가 내렸을 때랑 사고 조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통계치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 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강한 써머리 있을 때도 비행 안 하시는 것처럼 비가 올 때도 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얘기하는 비는 막 비가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같다는 얘기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인가 단양에서 사고가 나서 조사를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조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상당히 내렸어요. 그냥 부슬비가 아닙니다. 이거. 상당한 비의 양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낮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 있었어요. 거기에 그날 3대가 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대로 안 날 수도 있어요. 보슬비 뭐 이렇게 조금 내리다 말다 이런 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그런 때도 비행하고 그렇게 비가 많이 내는 때도 비행을 해요. 왜? 비 오는 날 비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비가 보슬비고 어느 비가 강한 비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 올 때는 절대 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중비행 그리고 운무가 꼈을 때의 비행은 운무의 특성은 어떠냐 하면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위험이고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이륙장에서 바라보는 시점은 3km인데 실제로 착륙장에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시점이 확보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무의 특징이 뭐냐면 초단위로 변합니다. 초단위로. 그것이 운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무에서는 절대 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변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운무가 꼈을 때 보면은 이륙장이 이제 해발 50m 정도 거니까 이륙장에서 딱 봤을 때
딱 나오면은 시야가 빵 터져가지고 그 위에만 딱 이름장에만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큰 허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를 내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로 나간 사람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 이제 솔로로 나갔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죠. 저희 그 착륙장에서 보는 시점과 미륙장에서 보는 시점, 그 밑에 중간 관계가 어느 정도 떼었다. 밑에서 보면 어느 정도에 껴 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아 나와도 될 것 같다. 근데 위에서는 안 보여, 미륙장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나가는 순간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위로 진작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체크하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체크하러 나가는 사람조차도 위험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크하러 나가는 사람 그 체크를 착륙장에서도 하고 미륙장에서도 하고 중간에서도 하고 전체적인 거를 체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패러글라이더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착륙하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네, 눈으로 보고 눈으로 착륙하는 기상 상황을 VMC라고 해요. 비주얼 메테오롤로지컬 컨디션. VMC는 어떤 걸 하냐면은 운고가 3km 그리고 시정거리 5km 이상일 때 VMC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항상 VMC를 유지하셔야 돼요. 보일 때만 합니다. 예, 보일 때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개가 껴있을 때에는 VMC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탑랜딩입니다. 탑랜딩, 제가 이거에 관해서 그 보고서도 썼는데, 탑랜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선결 요건이 안정된 상태예요. 이 기압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류가 안정된 상태에서 탑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라는 거는 밑에 찬 게 있고 위에 더운 게 있을 때 안정돼 있잖아요. 밑에 따뜻한 게 있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불안정 현상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탑랜딩을 할 때 첫 번째 선결 요건이 안정된 기류 상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람이 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탑랜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결 요건은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그 탑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상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전부 다 탑랜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는 비행은 저희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은 탑승객을 태우고 같이 비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액션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비행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의 안전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그 동안에, 비행하시는 동안에. 이해합니다. 예. 항이륙장에 여러 업체 쓰는 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공고라든가 이런 개선 방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일육장에서 너무 그 혼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향은 비행 횟수에 제한해서 어느 정도 일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단위 시간당 몇 명의 조종사가 나는지, 그리고 그 이륙장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도움닫이 거리가 너무 짧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너무 이렇게 혼잡해서 그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개선 권고나 이런 걸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번 권고를 내렸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열을 갖춰서 이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점점이 흩어져서 이륙을 했는데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과 그 이륙대 끝에 한 몇몇 타 뒤에서 그 이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륙 속도가 모자라서 이제 사면에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권고가 최소한의 도움다지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 중간에 이륙장 중간에 선을 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륙 도움다지는 항상 뒤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세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약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속 한 1m, 2m 정도에서 그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그 정도 거리에서 뜨면은 죽었다 깨라도 뜰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로 확보해라. 그것이 저희들의 공고안이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조기 사업 허가가 먼저 저기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조종사 협회 부의장 김진호입니다. 사고 원인은 횟수도 될 수도 있고 또 안전요인이 있으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기상에서 타면 당연히 또 사고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조종자의 역량이 높아져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게 실제로 지금까지 오는 사고들을 쭉 지켜봤을 때 당연히 횟수가 줄면 할 수도 있지만 이 보험 적용의 문제가 이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인승 조종자들이 1억 5천의 보험을 들고 비행을 하고 있고 업체는 1억 5천 1원부터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적으로 업체의 피해보다는 조종사가 다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아니면 모든 것이 조종사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 쪽에서는 약간 좀 푸시를 하는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사업업체 제10조 사항에도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이것이 1억 5천 넘어서의 보험 적용이 아니라 1억 원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주셔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업주하고 조종사가 같이 한다든지 또는 업주의 보험이 있으면 업주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좀 나와야만이 사고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보험 얘기는 자꾸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이슈화가 됐었는데 국토부가 보험을 만들 수는 없죠. 국토부가 보험을 만들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필요가 제기돼서 어떤 사업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저희가 의견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있겠죠. 이런 정도의 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령에 맞춰서 그렇게 보험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국토부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 조종자들을 위한 또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보상의 책임이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든 보험으로 손님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조종사가 사고를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준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 보험을 해주는 게 이게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주열 주무관님이 어제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 상한가의 그 주관 업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건 기본 불공평이 사업자의 불공평. 그러니까 지금 착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그 항공기 이제 저도 이제 항공기 쪽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이제 좀 테러를 좀
기체보험, 그다음에 승무원보험, 승객보험, 그다음에 저 아까 얘기한 제3자보험, 그다음에 전쟁보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홍길동이가 타도 그 보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누가 타도 이렇게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 패러는 이 조종자분들이 자기가 그 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신고나 아드레스 인증은 자기 거야. 본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 돼 있지도 않아요. 그죠? 안 돼 있잖아요. 근로자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험 저희 준거 보니까 우리 이제 법에도 사업법에도 자 조종자하고 제3자하고 동승자가 들게끔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가 조종자 보험을 들어도 되고 조종자 개인이 들어도 되고 이게 서로 이제 옵션을 준 거예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법에 보면 사업법에.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업자가 조종자분들까지 도움을 뭐 이렇게 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현재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또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걸 봐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면 예를 들어 그 패러글라이딩 하나의 기체에 대해서 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혼용해서 탄다고 하면 대표성을 갖고 그 조종자 불특정 조종자에 대한 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께 이제 조종자 자기가 갖고 다니죠. 자기한테 딴 사람 대여해 주나요? 안 하잖아요. 본인 거예요, 본인.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항공기하고 보험 성격이 약간 틀리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러면 그 날개의 소유가 소유는 항공 내에서 소유 사업자가 없어서 누구나 소유해서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개를 개인이 가지고 타고 하는데 그 날개의 소유가 그러면 항공 내에서 소유 사업자가 아닌 내가 2인 종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 어떤 간이 사업자도 없고 한 것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그 날개를 보유권을 갖고 이직하고 보험을 들면 이 사람이 어느 업체권에서 영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영리하려면 저기 내지 스포츠 사업 등록을 하셔야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등록이 안 된 사람, 2인 조종사들은 항공 내에서 스포츠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일반 간이 가사나 그런 사업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그 저기 내지 스포츠 사업 등록한 업체에 소속돼 있는 거로 해서 사업이 그것도 불법이에요. 저희가 보면 그 보면 뭐 이제 A라는 분이 A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B 업체나 C 업체 가서 또 돈 받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안 맞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A 업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업체에서는 해야 되는데 또 저쪽에 바쁘다고 저쪽 가서 또 알바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케이스를 하나 드리면 사업자 되시는 분이 기체를 관계를 갖고 있고 조종자는 그냥 그 인력만 지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자가 그 기체에 대한 도움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타든 뭐 A가 탈 수도 있고 B가 탈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조종자 보험을 그분이 드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 개념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니까 사업주로 보면 그 통제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러의 특성 값도 제가 보니까 근데 일반 다른 그 항공기 같은 통제가 데는 다 된다면 사업주가 보험 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왜 6호천 이상 업체가 없어서 6호천 이하는 경험자가 없어서 그런 분을 운영하는 그것도 잘못된 걸 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제3자하고 동승자는 무조건 개별적으로 1억 5천 이상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3자하고 동승자를 합해서 1억 5천을 들고 있죠. 보장 받는 게. 그렇게 좀 돼 있어요. 보험증. 1억 5천 여가 있는데요. 보험은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업주하고 파일럿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파일럿의 실수로 인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상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파일럿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업주 과실을 어떻게 다 따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업주가 바람도 안 좋고 한데 우리가 보험 하나 했다는 거는 업주도 손해를 보면서 업주 보험이 거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판단, 이륙과 비행력 책임의 판단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파일럿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차에서도 아는데 기술적인 거를 사무실에 통제하는데 사무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사무실에서는 모객행위나 이런 사람들의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하고 조정들한테 협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 업주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다면 당연히 업주의 모습을 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이게 비행행위는 파일럿이 조종을 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주가 다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그렇게 해서 업주 책임이 안 좋을 때 써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이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해봐야지 이게. 저는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업주가 조종자들을 이제 고용을 할 때 고용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을 하시나요? 계약서는 씁니다. 네. 그 고용계약서에 그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고용계약서는 아닙니다. 위탁계약. 위탁계약서. 네. 아. 그래서 제가 하청업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상됐던 시간보다는 좀 우리 팀장님 말씀 좀.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많이 안 오셔가지고 조종자분 혹시 조종자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요. 조종자분이 하나 둘셋 네 분 오셨고 사업자분들 몇 분 계세요? 사업자분도 절반 정도 되시네요. 혹시 제가 또 들으면서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희가 사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사고조사하고 안전공고 그리고 뭐 사고 재발 방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협력해가지고 안전 확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먼저 해보자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그 안전 지킴 서명식을 하면 조종자분들이 다 자기들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조종자 준수사항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지키겠다 그런 서명을 하면 조종자분들이 다 서명을 할까요? 지금 단양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지방청에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한참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다 해가지고 캠페인이 있었던 게 청렴 서명식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렴 나무를 우리 청 가운데 들어오는 입구에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 서명을 써요. 나는 청렴을 하겠다. 나는 청렴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나무에다 자기를 이름을 써가지고 다 달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우스웠어요. 무슨 청렴을 지키는데 나무에다 해가 틀이 만들어서 청렴 틀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청 직원들 다 서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붙였어요. 네, 조그만 네임플레이트 해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머릿속에 이제 잠재의식으로 남아서 생활할 때마다 그게 이제 어떤 민원인을 만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 청렴 서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좀 행동을 제약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김영란법 돼가지고 청렴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혹시 단양군에서도 우리 업체가 한 14개, 13개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 청렴 트리를 만든다든지 단양군, 서항청, 사조위 그리고 업체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어느 형식으로든지 청렴 서명식하고 거기에 조종자 이름 쓰고 네임플레이트 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그걸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지킴이 서명식을 해서 간단히 어떤 표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 자기 사업체에다가 게시할 수도 있고 두산알공장 뭐 양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놓으면 자기가 조종자가 한 대마다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안전을 지켜야지. 왜 안전을 지켜야 되냐면 내가 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계시고 외부위원들 다 오셔가지고 작년에 15건 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 전국에서.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사조위에서 이제 우리 안전공원 내리고 할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개인이 하다가 죽은 것은 소용없어. 알아서 하라고 그러자. 근데 대학생들 그거 다 나와요. 인적사항. 대학생들 한번 체험하러 갔다가 부부끼리 갔다가 남편이 다치고 있을 수 없다 이거. 이건 강력하게 해야 된다. 항상 권고가 그랬어요. 왜?
서울에서 4시간, 3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부부끼리 와가지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버킷리스트 넣어가지고 한번 타겠다는데 그 조종자분들 그 사람들 생명줄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 가족 전체. 이게 굉장히 이거 심각해요. 다른 사람이 생명줄을 쥐고 있다니 조종자가. 그 가족 전체 한 사람이 다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누워있어요. 6개월, 8개월 다쳐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일단은 뭐 작은 행사일지 모르는데 안전지킴이를 해가지고 서명식이라고 어떻게 할 뭐 찬성 혹시 반대하신 분 계세요? 반대? 찬성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는 안전지킴이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자기 서명식이가 저희가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A4 형식을 해가지고 조종자 전수사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자기 서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네임플레이트 하나 해가지고 거기를 나무에다 매달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게시를 해드리죠. 자기 사업장에다가 조종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진 넣고 나는 서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안전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 손님들도 와서 보고 야 여기 진짜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근데 어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상 상황에 의해서 진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안전을 지키면서의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부분은 좀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그건 한번 반드시 물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제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다음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굉장히 바람하지 않는데요.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이 워크숍을 위해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기행하시는 많은 조종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업체 주인 업주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도 좀 내시고 또 얘기도 하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짙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단양군에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항청에서도 같이 기획을 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모쪼록 여기에서 그 논의된 것들을 저희들이 그 헛되지 않게 잘 정리를 해서 다음번 유관기관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저위나 서항청 단독으로 어떤 그 행사를 진행을 해나갈 때 많은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